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건이는 또 혀로 볼 안쪽을 몇 차례 찌르더니 입을 열었다. 고맙다. 네 덕분에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졌네. 나 그런 애다. 건이가 자리에 풀썩 앉았다. 아줌마의 부고를 전해 들은 날 건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가족이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건이가 그 애라는 걸. 나를 아들로 착각하고 죽어버린 아줌마의 진짜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을 사람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건이가 제 엄마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별 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 교수의 인도에 따라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까진 순식간에 끝났다. 모든 동작이 너무 빨랐고 절은 한 번만 하고 벌떡 일어서서 건성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윤 교수는 한 번 더 하는 거라고는 건이의 등을 밀었다. 하지만 그 애는 몸으로 그 손길을 밀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밥을 먹고 가라던 윤 교수의 권유로 나는 상 앞에 앉았다. 명절 때 엄마가 하던 음식과 종류가 비슷했다. 뜨거운 국과 전, 꿀이 든 떡이며 과일들. 나도 몰랐는데 배가 고팠는지 밥이 빨리 넘어갔다. 사람들은 남 얘기를 할 때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주 잊어버린다. 말하는 사람은 작게 말한다고 생각해도 그 말들은 대부분 여과 없이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밥을 먹는 내내 고니에 대한 얘기가 공중에 떠다녔다. 장례 이틀째가 돼서야 나타난 이유는 그 애가 오기를 거부해서였다는 등, 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사고를 쳤다는 등, 전학을 시키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다는 등, 아들 역할을 한 아이가 따로 있다는 등 여러 말들이 어지럽게 오갔다. 나는 구석에서 사람들을 등지고 앉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잘은 몰랐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밤이 되고 조문객이 어느 정도 빠질 때쯤 고니가 다시 나타났다. 고니의 눈이 지목하듯 내게 꽂혔고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 애는 내 앞으로 와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육개장을 두 그릇이나 후루룩 비운 고니는 마침내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너였냐? 나 대신 아들 노릇한 새끼가. 답할 필요가 없었다. 이어진 말도 고니의 차지였기 때문이다. 이제 골치 아플 줄 알아라. 뭐 재밌을지도 모르고. 건이가 씩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 날부터 진정한 시작이 시작됐다. 건이 곁에 두 아이가 따라다녔다. 말라깽이 같은 한 명은 건이의 말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는 비서 노릇을 맡았고, 덩치가 좋은 다른 한 명은 한눈에도 새를 과시하는 역할이었다. 셋은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았다. 친구라기엔 모종의 계약이나 목적으로 뭉쳐진 것 같았다. 어쨌든 건이는 나를 괴롭히는 걸 새로운 취미로 삼은 듯 했다. 상자를 열면 튀어나오는 인형처럼 불쑥불쑥 내 앞에 나타나곤 했다. 매점 앞에 장복해 있다가 나를 한 대 치기도 했고, 복도 끝에 서 있다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그런 자잘한 계획이 성공할 때마다 건이는 대단한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커다랗게 웃었고, 양옆에 서 있던 아이들도 건이의 눈치를 보며 장단을 맞추듯 따라 웃었다. 나는 시종일관 대응하지 않았다. 건이를 두려워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생님에게 말하진 않았다. 후환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계산이 한몫했겠지만 내 반응도 딱히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이 아니었었을 거다. 둘 다 이상한 놈들이니 구경이나 하자는 게 주된 여론이었다. 건이가 내게서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뻔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 상대방이 울면서 제발 그만두라고 빌기를 바라는 아이들. 그 애들은 대부분 힘을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코니가 원하는 게 내게서 어떤 자그마한 표정의 변화라도 보이는 것이라면 그 애는 영원히 나를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럴수록 힘이 붙이는 사람은 코니 자신이라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아 코니는 타깃이 심상찮은 상대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나를 건드리는 행동은 계속됐지만 전처럼 당당한 기색이 아니었다. 쫀 거 아니야? 완전 초조해 보여. 아이들이 곤히 몰래 속삭였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교실 안의 공기는 팽팽해져 갔다. 얼마 뒤 제풀에 지쳤는지 곤이는 나를 넘어뜨리거나 뒤에서 머리를 치고 가는 대신 공식적인 결판을 선언했다. 담임이 종례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말라깽이가 칠판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 뭐라고 쓰기 시작했다. 칠판에 삐뚤삐뚤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일 점심 급식 후 소각장 앞. 고니의 목소리가 의기양양하게 울렸다. 분명히 예고였다.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맞기 싫으면 피해. 네가 안 나오면 겁나서 튄 걸로 치고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나온다면 각오 좀 하고.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둘러매고 일어섰다. 고니가 내 등에 책을 던졌다. 알아듣긴 했냐? 맞기 싫으면 피하라고. 고니가 씩씩댔다. 분을 참지 못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왜 널 피해야 되는데? 난 다니던 대로 다닐 거야. 거기 네가 없다면 볼 일이 없을 테고 있다면 만나게 되겠지. 등에 꽂히는 욕설을 뒤로하고 교실을 빠져나왔다. 고니가 성가신 짓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전교생이 고니와 나의 대결을 알고 있었다. 아침부터 교정이 시끌시끌했고 가끔씩 아이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점심시간에 있을 일을 암시했다. 누군가 시간 안 가네 하고 외쳤고 누군가는 설마 선인재가 진짜 그리로 가겠냐 라고 말했다. 누가 이길지를 놓고 내기를 거는 애들도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수업에 임했다. 내가 느끼기에 시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평소처럼 흘렀다. 4교시가 끝나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급식실에서 아무도 내 옆에 앉지 않았다. 거기까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멀리서 몇몇 아이들이 나를 따라 일어서는 게 보였다. 내가 움직이자 아이들의 무리가 점점 커졌다. 입구를 빠져나왔다. 교실로 가려면 소각장을 지나는 게 지름길이다. 나는 터벅터벅 걸었다. 고니가 서 있다. 똘마니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애 혼자였다. 고니는 나무 둥치를 발로 툭툭 건드리다가 나를 보고는 동작을 멈췄다. 먼 거리인데도 그 애가 두 주먹을 말아지는 게 보였다. 나와 고니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내 뒤를 따르던 아이들이 불필요한 먼지처럼 하나둘 흩어졌다. 고니가 짓고 있는 표정은 조금 복잡했다. 화가 났다고 보기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슬프다고 하기엔 눈꼬리가 너무 위로 뻗어 있었다. 이 표정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쫄았어. 당황했나봐. 유니스 당황했나봐. 누군가가 외쳤다. 이제 고니와 나의 간격은 몇 발짝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일정한 속도로 걸음을 옮겼다. 밥을 먹고 나면 늘 졸렸기 때문에 얼른 교실로 돌아가 엎드려서 잠을 좀 청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고니는 의미 없는 풍경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오 하는 아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그러자마자 뒤통수가 가볍게 울렸다. 팔이 헛나간지 살짝 스쳤을 뿐인지 아프진 않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기 전에 발길질에 몸이 휘청 앞으로 기울었다. 분명히 피하라고 했잖아. 이건 네가 선택한 거라고. 한 단어에 한 대씩 규칙적인 발길질이 몸을 울렸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강도도 점점 세졌다. 나는 어느새 쓰러져 있었고 입에선 신음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뺨 안쪽에 피가 고였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 애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었다. 너란 놈은 대체 뭐야 이 병신 새끼야. 고니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지켜만 보기만 하던 아이들도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저러다 큰일 나겠어. 야 누가 담임이라도 불러.
웅성거림 속에서 몇 개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리자 고니는 군중에게 얼굴을 돌렸다. 누구냐? 뒤에서 짓거리지 말고 나와봐. 고니는 땅에 흩어진 물건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들어 아이들을 향해 마구 던지기 시작했다. 빈캔이나 나무 토막, 유리병 따위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그 모습이 낯익었다. 할멈, 엄마, 그 일이 일어날 때 사거리의 사람들은 지금과 비슷했다. 이제는 막아야 했다. 입안이 피로 흥건했다. 그래서 침을 한 번 모아 뱉은 뒤 말했다. 그만둬. 네가 원하는 걸 나는 해줄 수가 없어. 뭐라고? 고니가 씩씩거렸다. 네가 원하는 걸 하려면 나는 연기를 해야 돼. 그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야.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겉으론 무서운 척해도 속으론 다들 널 비웃고 있을 테니까. 그러자 고니가 주변을 돌아봤다. 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고니의 등이 적개심을 품은 고양이처럼 위로 솟았다. 쌍 다들 죽어버려. 그러더니 고니는 소리치기를 시작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같이 욕이었다. 저주, 욕, 그것만으론 표현할 수가 없는 광기. 고니의 본명은 이수다. 그건 그 애의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다. 하지만 고니는 이수라고 불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수라는 이름은 나약해 보여서 싫다고 했다. 자신이 가졌던 여러 이름 중 그 애는 고니라는 이름을 가장 좋아했다. 고니의 첫 기억은 낯선 곳에서 여러 사람이 이상한 언어로 떠드는 거다. 어린 고니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북적북적 소란스럽기만 하다. 그 애는 대림동 쪽 대림동 쪽방촌에서 중국인 노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그들은 고니를 짜양이라고 불렀다. 몇 년간 그 애는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초반에 고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거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건물에 나오면서 노부부는 자취를 감췄고 고니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 아동보호시설로 갔다. 다들 그 애를 노부부의 친손자로 생각한 데다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공식적인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사가 이뤄지거나 친부모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한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고니는 아이가 없던 집으로 입양됐다. 거기서 고니를 동구라고 불렀다.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밑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들은 2년 만에 고니를 파양했다. 그 뒤로 고니는 다시 시설에서 살다 이런저런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고니라는 이름은 희망원이라는 시설에서 스스로 지은 이름이었다. 한자도 있어? 아니 난 그런 복잡한 거 몰라. 그냥 떠올랐어. 그러면서 씩 웃는다. 고니는 그런 애였다. 나도 고니라는 이름이 쩌양이니 동구이니 이수 같은 이름보다 훨씬 고니답다고 생각했다. 소각장에서 있었던 일로 고니는 일주일간 정학을 받았다. 그날 누군가의 제보로 제때 선생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윤 교수가 학교로 불려왔고 내 공식 보호자인 신 박사와 마주했다. 신 박사는 낮은 목소리로 강하게 화를 냈고 초반에 윤 교수가 내게 직접 찾아가 보게끔 한 것을 몹시 후회했다. 윤 교수는 정학이 끝난 뒤에도 고니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학교의 경고에 고개를 푹 숙였다. 며칠 뒤 나와 고니는 피자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고니의 눈빛은 더 이상 이글거리지 않았다. 옆에 윤 교수가 앉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니의 말썽을 전해 들은 윤 교수는 고니에게 처음으로 매질을 했다고 한다. 윤 교수는 신사였기 때문에 고작 해야 움켜쥔 건 컵을 벽에 던지고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몇 차례 때린 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건 평소 그가 지켜오던 지식인이라는 자기 이미지의 오점으로 남았고 원체도 어색했던 부자관계는 더 멀어졌다. 10년 만에 만난 진짜 아빠에게
매를 맞는 건 어떤 기분일까? 서로를 더 잘 알거나 친해지기도 전에 말이다. 신 박사의 말에 따르면 윤 교수는 투박한 사람이다.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평생 지켜온 윤 교수는 갑작스레 돌아온 자신의 피부치가 그런 신조에 철저히 위배되는 짓을 일삼는 걸 견딜 수가 없었다. 고니의 안타까움보다도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그래서 윤 교수는 고니에게 매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겐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선생님들에게 사과했고 학생들 앞에서 사과했고 그리고 내게 사과했다. 고니와 나를 피자 가게에 마주 앉혀놓고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준 것도 사과의 한 방식이었다. 윤 교수는 두 손을 양옆에 무릎에 얹고는 고니가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나는 빨대로 콜라를 조금씩 빨아 올렸다. 그의 말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말이 계속될수록 고니의 표정은 굳어져 갔다. 배가 꼬르륵거리고 눈앞에 피자가 딱딱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전 아저씨에게 사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니까요. 사과는 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 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 교수가 놀란 듯 눈을 잠깐 크게 떴다. 고니도 눈을 치켜떴다. 괜찮겠니? 네,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연락드릴게요. 고니가 피식 코웃음을 쳤다. 윤 교수는 몇 차례 헛기침을 하며 굼뜨게 몸을 일으켰다. 윤재야, 이수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 거다. 얘도 입이 있어요, 아저씨. 그래, 맛있게 먹어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네, 그럴게요. 그는 떠나기 전 고니의 어깨에 무겁게 손을 올려놓았다. 고니는 반항하지 않았지만 윤 교수가 걸음을 떼자마자 어깨 쪽지를 손으로 탁탁 털어냈다. 부글부글 콜라가 끓어올랐다. 고니는 연신 빨대로 콜라에 숨을 불어넣었다. 시선은 창가로 돌려져 있었다. 창밖엔 간간히 지나다니는 차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풍경이랄 것도 없었다. 창틀 바로 앞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후추통이 놓여 있었다. 원만한 곡선으로 빚어진 후추통은 광각 렌즈처럼 주변을 비추었다. 그 한가운데 내 얼굴이 보였다. 피딱지가 군데군데 앉고 멍이 든 게 꼭 경기에서 진 복서 같았다. 본인은 후추통에서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호추통에서 만났다. 꼴 좋구나. 덕분에 내가 너한테 사과라도 할 것 같냐? 그러건 말건 상관없다. 그럼 왜 둘이 있자고 한 건데? 네 아빠가 너무 말을 많이 하셔서 좀 조용히 있고 싶었다. 내 말에 고니가 가벼운 콧소리를 내었다. 새어나오는 웃음을 기침으로 덮으려는 듯한 소리였다. 아빠한테 맞았다면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운을 뗐다. 적절한 시작은 아니었는지 고니의 동공이 확 커졌다. 누가 그래? 네 아빠가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 입 닥쳐 새끼야. 난 아빠 같은 거 가진 적 없어. 그런다고 아빠가 아닌 게 되진 않을 텐데. 돼지고 싶냐? 입 닫으라고 새끼야. 고니가 후추통을 낚아챘다.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손톱이 하얘졌다. 왜 여기서 또 난장판 벌이려고? 그럼 안 될 이유라도 있냐?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어. 미리 알면 나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고니가 포기한 듯 제 앞에 놓인 콜라를 끌어당겼다. 콜라가 다시 끓어올랐다. 나도 고니를 따라 콜라에 숨을 불어넣었다. 고니가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고는 4번 우물우물 씹고 삼켰다. 그러곤 작게 캬 소리를 냈다. 나도 그 애가 하는 그대로를 따라했다. 4번 우적우적 씹어 삼킨다. 그러곤 캬. 고니가 나를 쏘아봤다. 이제야 내가 자기를 따라하는 걸 눈치챘다. 미친 새끼. 고니가 중얼거렸고 미친 새끼. 내가 똑같이 따라했다. 그러자 고니의 입술을 이쪽 저쪽으로 실룩였고 내가 자신을 따라 입을 실룩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애는 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피자, 똥, 변기, 제발 죽어라 따위의 말에 웅얼대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광대가 된 것처럼 똑같이 따라했다. 코니가 쉬는 들숨과 날숨의 횟수까지도 똑같이. 묘한 거울놀이가 계속되자 코니는 차츰 피로해진 모양이었다. 웃음소리는 멈췄고 코니는 더 곤란한 표정이나 동작을 생각하는 듯 시간을 끌었다. 그러건 말건 나는 그 애가 입술 사이로 작게 푸푸푸 소리를 내거나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리는 것조차 따라했다. 나의 끈질긴 행동은 고니의 창의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만하자. 하지만 난 그만두지 않았다. 그만하자. 라고 똑같이 말했을 뿐이다. 그만하자고. 그만하자고. 고니는 말을 멈추더니 손가락으로 탁자를 탁탁 치기 시작했다. 내가 따라하자 얼른 동작을 멈춘다. 침묵 말없이 나를 노려본다. 10초, 20초, 1분쯤 그러더니 잠깐 자세를 고쳤고 나도 그렇게 했다. 내가 말이야. 여기서 테이블을 엎고 접시를 닦기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여기서 테이블을 엎고 접시를 깨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그 깨진 접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여도 네가 똑같이 할 수 있겠냐고 개자식아. 그 깨진 접시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찔러 죽여도 네가 똑같이 할 수 있겠냐고 개자식아. 좋아. 좋아. 똑똑히 알아도 이건 네가 시작한 거야. 똑똑히 알아도 이건 네가 시작한 거야. 여기서 관두면 넌 족도 아닌 거야. 알았어? 여기서 관두면 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니가 테이블 위로 음식을 팔로 다 쓸어버렸다. 테이블을 쾅쾅 치며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뭘 봐 이 미친 것들아. 맛있냐? 맛있냐고. 병신들아 실컷 처먹어라. 고니는 앞에 놓인 피자며 소스 병들을 사방으로 집어던졌다. 건너편에 앉은 여자의 발치가 피자에 떨어졌고 아무렇게나 뿌려댄 소스가 어린아이의 머리 위로 튀었다. 왜 안 따라해 병신아. 왜 안 따라해. 고니가 나를 보며 씩씩댔다.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근데 왜 안 따라하냐고. 종업원이 달려와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따위에 말을 했지만 고니를 맞기엔 역부족이었다. 고니는 당장이라도 직원을 때릴 것처럼 팔을 들어 올렸다. 손님 몇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고 다른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따라해보라고 새끼야. 고니가 다시 외쳤지만 이미 나는 가게 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약속한 대로 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기도 전에 윤 교수가 나타났다. 행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근처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나 보다. 그가 피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창문을 통해 난장판이 된 가게 안을 바라봤다. 윤 교수의 뒷모습이 떨리는 것을, 그의 커다란 손이 고니의 얼굴을 때리고 또 때리는 것을, 그러고 고니의 머리가 그의 두 손에 잡혀 앞뒤로 흔들리는 광경을 거기까지 보고 발길을 돌렸다. 별로 재미없는 장면이었다. 피자를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에 허기가 졌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서 우동을 한 그릇 사 먹고 엄마를 보러 갔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소변줄이 통에서 비어져 나와 침대 밑에서 대롱거렸다. 노란 오줌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간호사를 불러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했다. 엄마의 얼굴에 기름이 꼈다. 거울을 봤다면 깜짝 놀랐을 거다. 스킨을 손에 좀 묻혀 얼굴을 닦고 로션을 톡톡 발라주었다. 병원 문을 나서 집까지 걸어왔다. 아주 조용한 저녁이었다. 책을 한 권 빼들었다. 학교를 나온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평범한 내용이었다. 그 애는 호밀밭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마지막은 그 애가 파란색 코트를 입고 회전목마를 타는 동생 피비를 지켜보는 것으로 끝난다. 난데없는 결론이 왠지 마음에 들어 벌써 몇 번이나 읽은 책이었다. 이따금 고니의 얼굴이 책 위로 겹쳤다. 아빠에게 머리채를 잡힌 그 애의 얼굴이, 하지만 그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짐작되지 않았다. 잠들기 직전 윤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자꾸만 말을 멈추고
멈췄고 침묵과 한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윤 교수가 전달한 건 치료비를 모두 대겠다는 것과 더는 권위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였다. 구할 수 있는 것,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사형수 출신의 미국 작가 PJ 논란이 한 말이었다. PJ 논란은 자신의 얼굴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수감 생활 동안 자전적 에세이를 썼다. 훗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PJ 논란은 그 사실을 영영 알 수 없었다.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됐다. 죽고 난 뒤 70년이 지난 후에 진범이 자백을 하면서 PJ 논란에 결백이 드러났다.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건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다. PJ 논란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되었다. 딸에 대해서만은 결백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폭력, 절도, 살인미수 등의 무거운 전과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한폭탄이라 불렀다.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언젠가 끔찍한 일을 터뜨렸을 거라고 말이다. 어쨌든 세상이 이미 죽어버린 남자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동안 PJ 논란의 책은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다. 책의 대부분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분노로 가득 찬 젊은 시절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사람에게 칼을 찔러 넣거나 강간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너무 상세하게 적혀 있어 일부 주에서는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는 마치 음식을 분류해 냉장고에 넣거나 서류를 흩뜨러뜨리지 않고 봉투에 넣는 방법을 설명하듯 그런 과정을 담담히 묘사했다.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썼을까? 도와달라는 손짓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원망이었을까? 엄마와 할멈에게 칼을 휘두른 남자와 권위는 PJ 논란 같은 타입이었을까? 아니면 PJ 논란과 가까운 건 오히려 나였을까?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겐 권위가 필요했다. 신 박사는 다른 사람이라면 펄쩍 뛸 말에도 언제나 침착했다. 권위가 있었던 일도 털어놓았을 때도 그랬다.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길게 설명한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작게 타고난 편도체 각성 수준이 낮은 대뇌 피질, 엄마에게 받은 교육에 대해서 신 박사는 얘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고니가 널 때릴 때 두렵진 않았겠구나. 하지만 그게 용감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 분명히 말해주지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건 내 책임이기도 하니 결론적으로 넌 일단 피했어야 해. 인정했다. 엄마한테 내내 배운 게 그거였다. 그러나 감독이 없으면 선수는 해이해진다. 내 뇌도 생긴 대로 놀았을 뿐이다. 물론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품는 건 환영할 일이지. 개인적으로 네 호기심의 대상이 그 애라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고니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겠죠? 아마 네 엄마라면 그러셨을 거다. 틀림없이. 그 애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 애와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니? 친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너와 내가 마주 앉아 얘기하는 것 같이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 특별히 돈이 오가지 않는데도 서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이런 게 친한 거란다. 몰랐어요. 제가 아저씨랑 친한 줄. 하하, 아니라곤 하지 마라. 아무튼 진부한 표현이지만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난단다. 그 애가 너와 그런 관계가 될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야. 아저씨가 말리지 않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는 걸 경계한단다. 사람은 다르니까. 네 나이 때는 더 그렇고. 신 박사는 원래 대학병원의 심장외과 의사였다. 집도도 많이 했고 환자들의 예우도 좋았다.
그런데 그가 남자들의 심장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아내의 가슴속에 멍이 들기 시작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침내 그토록 미뤄오던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깊은 섬의 휴양지였다. 박사는 투명한 포도주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머릿속에는 돌아가서 할 일들에 관한 생각뿐이었다. 해가 바다로 가라앉기 직전 박사는 잠이 들었다. 얼마 후 그는 헐떡이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내가 눈을 크게 뜬 채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다. 아내의 심장 속 전기 신호가 오류를 일으켰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맥박이 분당 500회를 뛰었다. 모든 건 순식간에 일어났고 박사가 할 수 있는 건 울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해주는 것 외엔 없었다. 미쳐 날뛰던 아내의 심장이 갑자기 멎었다. 전기 충격도 없었고 코드 블루를 외쳐봐야 뛰어올 사람도 없었다. 박사는 아마추어처럼 가망 없는 가슴에다 미친 듯이 펌프질을 했다. 1시간이나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내의 몸은 이미 차갑고 딱딱했다. 그렇게 아내는 그를 영원히 떠났고 그 뒤로 박사는 메스를 놓았다.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면서도 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지만 돌이켰다. 다시는 누군가의 살을 갈라내 그 안에서 뛰는 심장을 볼 자신이 없었다. 둘 사이엔 아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였다. 아내를 생각하면 고소한 빵 냄새가 떠올랐다. 아내는 늘 그를 위해 직접 빵을 구웠고 그 맛은 무언가 그리운 걸 떠올리게 했다.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을 설명하기 힘든 사소한 기억의 한 장면 같은 것을 바쁜 아침에도 식탁엔 언제나 고소하고 따뜻한 빵이 놓여 있었다. 박사는 빵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이미 빵을 먹을 아내가 사라진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몰랐지만 박사와 엄마는 많은 얘기를 나눴다. 세입자로 시작해 단골 손님이 된 엄마는 박사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곤 했다. 누구에게도 내 얘기를 털어놓지 않은 엄마가 그에게 가장 자주 얘기한 건 혹시 자신이 어떻게 되면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엄마는 늘 나의 상태를 비밀로 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나와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엄마는 내가 모르는 엄마였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다행이었다. 할멈의 표현대로라면 책방은 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구 밀도 높은 곳이다. 그러나 책들은 조용하다. 펼치기 전까지 죽어있다가 펼친 순간부터 이야기를 쏟아낸다. 조곤조곤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몸집이 작은 남자아이가 옷깃을 세운 채 쭈뼛쭈뼛 책장 뒤로 사라졌다. 얼핏 머리통에 난 별 모양 땜빵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후 카운터 위로 성인 잡지 한 권이 턱 던져졌다. 사자처럼 굽실굽실한 금발 머리를 지닌 여자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가죽 재킷으로 간신히 여민 채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등을 한껏 뒤로 젖힌 채로 존나 식상하네. 골동품 모은다 생각하고 한 권 사준다. 얼만데? 곤이었다. 2만원. 말 그대로 골동품이라 싸진 않아. 곤이는 툴툴거리며 주머니를 뒤지더니 지폐와 동전을 섞어 던지듯 떨어뜨렸다. 너. 그러더니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괜 채 나를 빤히 올려봤다. 로봇이라며. 아무것도 못 느낀다며.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곤이가 코를 두어 번 킁킁댔다. 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지. 정확히 말하자면 네 망할 머리통에 대해서.
고니가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톡톡 쳤다. 잘 익은 소박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들렸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 난 뭐 쓸데없이 힘만 쓴 거더라고. 네가 찾아오면 너희 아빠가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고니의 눈에 순간적으로 불길이 일었다. 전화 드려야겠다. 약속했으니까.